지난달 28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22대 최초로 여야 합의에 처리한 법안입니다. 민생 법안이 처리될 수 있게 된 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피해자를 구할 길이 열린 것일까? 그런데 바로 그 전날 피해자 대표적인 전세 사기 일당의 항소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숨진 채 나흘 만에 또 비극이 또 숨진 채. 석 달 사이 인천 미추홀구에서만 4명이 세상을 등진 겁니다. 2,700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일명 건축왕 남모 씨. 1심에서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남 씨는 이날 절반 넘게 감형을 받았습니다. 공범 9명도 마찬가지. 징역 13년이 무죄로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하고 나온 피해자들을 법원 앞에서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싸워왔던 게 그러니까 바보가 된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그를 당한. 얼마 후 공범들이 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질 거야, 책임.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재판 결과? 임차인들 돈 갚으실 거예요? 다음 기회에 하십시다. 다음 기회에 하시게. 그냥 타.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는 이들. 왜? 사과를 판사한테만 하는 거지. 반성은 법원에만 하는 거예요. 꽃다발 들고 왔어요. 꽃다발 들고 왔잖아요. 꽃다발에 들고 어디가? 전 재산을 잃게 만든 이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 그 판결을 듣고 있자니 그냥 사기치고 사는 게 맞는 거야 라는 판결 같았어요. 남을 속이는 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너도 적당히 사기치며 살아. 법이 다 용납해줄게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하고 산 것 같아요. 건축업자이기도 한 남 씨가 지은 한 아파트. 외벽이 뜯겨져 나가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외벽의 잔해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50여 세대가 아직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새벽에 일어나더라고. 꼭 3시 반쯤 이때 막 건물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지난해와 올해 2차례나 외벽이 붕괴됐습니다. 지난달 외벽이 무너지면서 가스 배관까지 떨어져 내렸습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건물 위에 붙어서 안 보이는 네, 안 보이는 게 밑에까지 내려온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 밑에까지 내려와서 관이 뚝 떨어진 거죠. 완전. 한순간이잖아요. 누군가가 만약에 여기에서 시동을 걸었다거나 이러거나 담배를 폈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정말 무너졌을 수도 있었다. 들어가시는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네. 천장이 뚫리고 구석구석 곰팡이가 핀 집. 건물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물이 조금씩 들어오다가 한 곳에 쌓이니까는 그냥 한꺼번에 여기 사시던 분 말로는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에 그냥.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아파트. 관리해야 할 집주인은 전세 사기범으로 수감 중인 기막힌 상황. 전세금을 받지 못한 이 집 세입자는 견디다 못해 월세집을 구해 나갔습니다. 건물 이렇게 져놓고. 법원 앞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 그날 아침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거주 중인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경매일이 잡혔다는 통보였습니다. 11시쯤에 왔더라고요. 바로 이쪽으로. 이거 지금 오늘 등기 받은 게 오전 11시예요? 11시에 주려고 영차를 쓰고 한 마음에 오늘 달려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받으셨는데 기일이 9월 9일이에요. 네, 너무 촉박한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갑자기 피디님께서도 갑자기 이거 잘 잡혔으니까 1차에 매각되면 이사갈 준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막막하시겠어요. 낙찰되면 당장 살 집이 사라집니다. 받아들여지기만을 바라며 경매 유예를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호진 씨의 집 역시 경매 유예 중입니다. 유예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며 지냅니다. 사건 번호인 집, 내 집이 이렇게 나와요. 막상 실경매로 올라오고 나서부터 시간가에 쌓이는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한 며칠 동안 진짜 잠도 한숨도 못 자고 뭐 먹지도 못하고. 부부가 부지런히 일해 조금씩 늘려온 전셋집이었습니다. 출산을 계획하던 중 전세 사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후 2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의 전 재산이 날아갔고, 그래서 몇 사람이 죽고, 그리고 그 중에는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기가 유산되신 사모분도 계세요. 결혼을 앞두고 있다가 파혼한 집들, 뭐 피해자들 상황은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처참하거든요. 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도 이후 바지 사장으로 밝혀진 집주인도 모두 일당이었음을 사건이 터지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와 시공사의 막후에는 남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며 건물을 지어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 씨 일당의 범죄 피해 규모는 약 530억 원으로 추산되고 공범은 30여 명에 달합니다. 여러 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받고 있는 남 씨 일당. 그중 일부에겐 전세 사기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남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을까?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정상적으로 집 지어서 내 집 분양을 한 거예요. 물론 등기 명의는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동산 실명거래법이와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 맞아요. 그거는 유죄예요. 그렇게 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의 돈을 편취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가 아니라는 변호인. 검찰이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범죄를 전제로 해서 이런 게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껴 맞추다 보면 귀납적인 방법이 아니라 연역적으로 우리 뭐 50대나 유신 때 너 공산당이어야 된다라고 하면 집에 있는 일기장도 다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것이 변호인 입장인 거예요. 길순 씨는 오늘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여러 번 만류했지만
결국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수시로 법원과 경찰서, 관공서를 뛰어다니느라 회사에 민폐만 끼친 것 같다고 합니다. 집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집이 많은 게 서류도 많아요. 뭐 불시에 또 뭐가 터져서 갖다 내야 되면 해서 해놨다가 갖다가 바로바로 줘야 되고 이러니까는 전세 IPO 결정문부터 해서 저희 그 계약서, 전세 계약서부터 해서 여기 다 있어요. 레미콘 기사인 남편과 열심히 일해 모은 전세금. 그걸 가로챈 일당에 가명 소식에 억장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는 지금 저희 그 부동산 대표였던 사람 10년 받았어요. 1심에서. 근데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았어요. 1년. 나 진짜 허탈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지무지 힘든데 우리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게 맞더라고요. 지난 2년 그가 바랐던 건 두 가지였습니다. 전세금 반환과 피의자의 처벌. 그러나 아직 무엇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 회장과 30여 명의 일당은 피해자들을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기가 아니라 사고였다는 주장입니다. 전세 사기와 전세 사고, 무엇이 다를까요? 둘 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을 의도적으로 속여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 사기가 됩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줄 의도가 없었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 임차인을 속인 경우가 그러합니다. 반면 속이려는 의도 없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전세 사고가 됩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반환 보증을 해준 전세 사고액은 지난해 약 4조 3천억 원. 올해는 7월까지만도 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 사고액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를 또다시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고. 그 가운데 전세 사기는 얼마나 될까요? 그 속에는 또 다른 이른바 빌라왕들이 있을까요? 은행에 다니는 연우 씨. 지난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장례 후 아버지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법인이었습니다. 다 똑같은 형식이에요. 같은 사업장 주소에 4개의 법인을 설립을 해놓고 자본금도 다 최소 금액으로만 설립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명의는 이제 자기 가족들, 그 외조카, 그리고 자기 여동생, 무자본 갭투기가 맞는 거죠. 결국에는 자본금이 없이 비싼 금액의 낙찰 금액을 다 대출로 땡겼다가 보증금으로 다 갚아버리고 차익은 자기가 가져가고. 은행원인 연우 씨 눈에도 계약서 자체에는 문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연락을 했지만 임대인은 시종일관 무서울 게 없다는 태도였다고 합니다. 법인에다가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데 바지 사장을 세웠고 그다음에 법인이다 보니까 제가 민사는 아마 이길 거예요. 민사 이겼으니까 이 사람의 재산에다 가압류를 걸 리가 생기는데 이미 깡통 법인인데 무슨 가압류를 걸겠습니까, 제가. 법인이 돈이 없다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법인을 설립해 임대 사업을 벌이고 실소유주는 변제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인의 주소지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은 오랫동안 비운 듯했고 문 앞에는 우편물 수령 안내서가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법인일까?
이웃에서는 드나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좀 오래전부터 연락이 없고 관리부터 수도에서 밀리고. 선생님도 저기 사람 드나드는 거 본 적은 없으시고? 없어요. 저도 계속 거기 있어서. 이 법인의 명의를 빌려준 이른바 바지 사장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세금도 한 몇천만 원을 제 이름 앞으로 지금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못 내고 몇천만 원이겠죠. 제가 어떻게 갚아요. 돈도 없고 시중불량자고 진짜 이삿짐 센터도 막노동 다니고 일당으로 받고 다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어렵게 만난 그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자신의 외삼촌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합니다. 외삼촌이 저한테 갑자기 명의를 잠깐 빌려주고 나중에 1년 후에 이제 명의를 다시 돌려놓겠다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외삼촌은 경매로 빌라 50여 채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가족의 차명으로 법인을 세워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전세금 돌려막기가 불가능해졌고 명목상 대표였던 자신에게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급박하게 어마어마한 약간 건물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계속 부동산을 투자를 하셨거든요. 거기서 돈이 나오고 거기에서 다른 걸 메꾸고 이 부동산에 돈이 나오면 다른 부동산을 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냥 깜빵 가면 되는 건가?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조카의 명의를 사용했던 빌라 50여 채의 실소유주는 현직 변호사였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조회해보니 전문 분야가 부동산으로 나옵니다. 부동산 관련 법을 잘 아는 인물. 개인회생 파산 사건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실히 답변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사흘 전 우리는 그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전세금을 어떻게 돌려줄 건지 물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한 50세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그대로 다 담보로 갖고 있는 거예요. 딴 것보다 다 선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계약이다. 언론이 깡통 전세 문제를 다뤄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고도 했습니다. 기망의 의도가 없었다. 기망이 그 당시 기망이 될 수가 없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뭘 기망을 했다는 거예요.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 계속해서. 아니죠. 그건 당연히 돌아간다고 생각했죠. 전세권자 다 밖에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격에 문제가 생기고 막 언론에서 2022년 8월달 맨날 깡통 전세 이렇게 말이 생기고 이거는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게 다 무너지고 가족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명의신탁 아니에요. 다 법인 설립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법인을 내가 세워서 나름대로 내 아는 그러니까 대표를 세워서 네가 운영을 해라 하라고 내가 조율을 했던 거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안 진다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을 돌려주고 싶지만 집이 팔리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재산이 다 있잖아요. 부동산이 다 재산이 있잖아요. 그럼 왜 매매해서 자꾸 안 돌려주세요? 매매가 안 되니까 안 돌려주죠. 매매 그럼 하세요. 해주세요. 소개시켜주세요.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또 한 청년. 지금 작년 12월 달에 신청을 했었는데 안 돼가지고 좀 미루다가 이제서야 판결문 받고 간다고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전세 사기 피해자 특별법의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미지 씨는 한 번 신청을 했다가 불인정 통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해자 신청하러 왔거든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4가지. 미지 씨는 자력구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됐었습니다.
이지 씨의 집주인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주인이 그럼 이름이 김이요. 아, 그분이 많이 네. 조금 나온 분이거든요. 네, 맞아요.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승소를 한 상태지만 사실 집주인이 나 돈 없다, 돈 못 준다라는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고. 집주인은 시 공무원을 거쳐 공기업 이사장까지 했던 윤모 씨. 부산시 곳곳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 계약서 작성할 때 이 집주인분이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이다. 현금이 진짜 많고 그리고 건물도 몇 채를 가지고 있고 뭐 부동산업도 꽤 오래 했고 옛날에 무슨 공무원 출신이었고 뭐 이렇게 막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에 가봤습니다. 윤 씨 아내가 소유한 건물 1층에 위치한 부동산. 하지만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영업을 안 한 지도 꽤 된 것 같았습니다. 인근 윤 씨 부부 소유의 건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부부가 소유한 건물은 7동으로 추정되며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은 170여 명에 이릅니다. 각 지역 담당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결과 일부 서에서는 불송치됐습니다. 사기의 의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조금 눈치를 보는 척이라도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갈수록 진짜 기고만장해지셔가지고 그냥 뭐 알아서 하시던지 마시던지 돈 받고 싶으면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소송 진행하든 뭐 경매를 하든 해서 그렇게 들고 가라. 건물주 윤 씨는 세입자들의 돈을 돌려줄 자금이나 계획이 있는 것일까? 여러 차례 연락해 보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관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부보다는 부부인데 내가 사실은 모르는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래서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나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고. 그는 임차인들의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남편이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윤 씨 그럼 집에 안 계세요 지금? 지금 안 계셔. 일을 해결한다고 뛰댕기고 있어. 또 세입자들이 보니까 이게 뭐 사기죄로 경찰서에다 고발을 하니까 또 이런 데 분리댕긴다고 또 할배가 죽을 지경인 거라. 되도록이면 빨리 놓고 할거 노력할게요. 지금 못자겠노. 그러면서도 일부 세입자가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군중심이라는 게 분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동을 해가고 건물에 붙이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놀러가 한 번에 넣으면 어떻게 감당을 하노? 그런다니까. 그런 것도 애로사항도 알아주면 안 돼. 그 후에도 윤 씨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피해자들의 항의가 계속됐습니다. 부산경찰청에서는 일선 경찰서에 흩어진 사건을 이첩받아 총괄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된 건 아니고요. 다 모으면 속도는 굉장히 빨리 낸다는 거 모아서 이게 덩치를 키워서 한꺼번에 하려고 모으는 거기 때문에 처럼 다 받는 대로 여유도 없이 사건은 계속 빨리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은 이달 초 지난 2022년부터 벌여온 전세 사기 특별 단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축주와 공인중개사, 분양 대행업체 등 계획적으로 임대금을 떼먹은 사기 조직 40여 개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본 사람은 16,000여 명. 이 가운데 62%가 30대 이하였습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시기에 너무도 큰 타격을 입은 2030 피해자들. 전세 사기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뜸해진 지금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일주일 전 새 집으로 이사 온 민우 씨. 고등학생 때부터 스스로 앞길을 열어왔습니다. 인터넷이든 뭐든 소소하게 자랑을 하면은 세계 대회에서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하고 덕분에 이제 처음에 사회 진출할 때 1,000만 원 정도로 우승 상금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도 있어요. 국가대표였다는 자부심으로 사회생활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전까지 살던 민우 씨의 빌라에 가보았습니다. 1년 전 전세 계약을 하고 들어갔던 반지하. 높긴 한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직도 이제 물이 좀 차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제일 심했을 때가 한 요 정도 발목까지는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침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5평짜리 원룸에 살던 민우 씨는 월세가 아까워 전셋집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주 당시 사진입니다. 방 3개에 깨끗하게 수리된 모습. 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두 달 만에 본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발목 높이까지 젖어 있는 침대. 비만 오면 물이 차는 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디폴트였어요. 그냥 이 상태로 잤었어요. 이렇게 된 상황에서 1년을 제가 그냥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살았던 거죠. 자다 깨서 밤새 삽으로 물을 퍼낸 적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로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철렁거린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좀 그렇죠. 네, 여기 있네요. 자주 침수가 되다 보니 집안에는 늘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건강의 문제가 되게 컸어요. 그냥 뭐 음식 같은 거 하루도 아니고 반나절만 냅둬도 이제 음식이 금방 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못 모르고 이제 그냥 끓이고 먹고 했다가 장염이 엄청 심하게 일어났던 적도 많고. 수리를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연락해봤지만 좀처럼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문자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제가 이 계약을 하고 입주한 지 약 한 4개월 됐을 때 문자 하나가 날아오더라고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 보증금 반환이 어렵고 개별적인 연락은 못한다는 통보. 단체 문자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오픈 채팅방에서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제 집주인 이름 딱 3글자 치니까 피해자 모임이라고 딱 뜨더라고요. 아, 내가 진짜 전세 사기 당했구나. 혼자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 승소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문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가장 절실한 보증금 회복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잠적하면 끝이었고 당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내놓은 대책은 저리 대출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나라에서 구제를 도와달라 했는데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럼 다른 대출로 빵꾸를 떼워. 그냥 대출 돌려막기인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내가 정말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말 이렇게 버려도 되는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2만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 가운데 73.9%가 20, 30대까지의 청년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국토부의 입장은 전세는 개인 간 사적인 거래이며 국가가 선구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가가 일단 돌려주고 사후에
구상을 하든 말든 회수를 해와라. 이런 선리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험 없는 젊은 분들이 덜렁덜렁 계약한 것 아닌가. 피해자들을 탓하는 듯한 이 말에 대해 이후 박 장관은 사과를 했습니다. 지역 청년들은 더 큰 고립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광양에서 만난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 직접 안내문을 만들어 아파트를 돌며 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글을 보고 이제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제 임대 사업자가 연락이 안 될 시에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번호에 연락을 주면은 공동 대응하고.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진호 씨. 새벽 4시에 출근해 일을 마친 후 이렇게 피해 예상 지역을 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 이날도 현장에서 한 주민이 문의를 해왔습니다. 보증금 오실까요? 하셨나요? 네. 이거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고. 예. 보증금은 바로 가입했죠. 이 앞전에 광양에서 한번 터져가지고. 예. 보증금이 가입했어도 이제 받기까지 2달, 3달 걸리거든요. 좀 오래된 와가지고. 아, 그래요? 네, 혹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연락처 있으니까 제 연락처로 네, 연락 한번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양이 현재 전국에서 깡통 비율이 최상위권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공업 도시고 이제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이제 임대 사업자들이 갭 투자를 많이 진행을 했었죠. 진호 씨에서 시작된 피해자 모임은 전남 지역 전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지 피해자들은 서로 정보와 경험을 주고받으며 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재산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젊은 날의 시간과 비용을 흘려보내고 있는 이들. 광양의 또 다른 20대 피해자.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는 4년 전 전세금 대출을 받아 독립을 했습니다. 모두가 월세보다 전세를 권했다고 합니다. 하겠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월세로 들어가면 그땐 바보였어요. 정부에서는 이제 전세 대출 지원을 막 이렇게 해주고 그거를 되게 청년들한테 전세 대출로 해가지고 해라.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 밟고 전세 다음에 내 집 마련 이런 단계 거쳐가는 이런 생애주기처럼 그렇게 단계별로 있었잖아요. 충실히 어떻게 보면 따랐을 뿐인 거죠. 자신도 모르는 새 바뀐 집주인은 돈이 없다며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상담센터에 찾아갔지만 한 번 더 좌절했습니다. 실질적인 구제 방안 같은 거를 좀 조언 들어보려고 갔었는데 거기에서 법무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전세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은데 뭐하러 들어갔냐. 그때 진짜 엄청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때가 막 너무 비참한 거예요, 제 삶이. 진짜 내가 멍청해서 당했나? 내가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덜렁덜렁 했나?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한순간인 거예요.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내가 진짜 죽으면 좀 봐줄까? 결국 소현 씨는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한 채
또다시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떠나는 날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기는 그래도 좀 아쉬워서 어쨌든 제가 살았던 곳이고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잘 살기 위해 들어왔다가 살아남기 위해 나가게 된 집. 여기서 정말 많은 추억이 있고 좋은 감정들이 있는데 이 집에서 이제 진짜 못 살겠는 거예요. 이 집을 지옥처럼 느껴하는 게 진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못 모으고 계속 돈을 이제 바닥에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그냥 진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피해자들을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 사고의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명 빌라왕, 건축왕들은 어떻게 50채, 100채, 심지어 2000여 채의 집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의 전세는 이론적으로 무자본 갭 투기가 무한대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1억 원짜리 빌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을 1억 원 받을 수 있다면 자기 자본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 1억 원을 가지고 다른 집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그 집을 다시 전세를 주고 전세금을 받죠. 이렇게 2채, 3채 늘려 결국 자기 돈 하나 들이지 않고도 수백 채, 수천 채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위태롭게 지어올린 모래성이 과연 안전할 수 있을까요? 무자본 갭 투기가 무한대로 가능한 현 전세 제도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가 공론화된 지 2년. 임대차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안녕하세요.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들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한번 딱 띄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0개가 쫙 올라와요. 네. 근데 지금은 다 올라오긴 5개는 올라왔는데 5개 중에서 내가 보려고 하는 집은 2집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많이 줄은 거예요. 전세는 잘 안 나요. 잘 안 나요? 네, 월세 받아먹으려고 다 10만 원이라도 월세 받아먹으려고 그러지. 전세 잘 안 나요. 2년 전 50대 50이었던 전월세 비율. 하지만 지금은 비아파트의 경우 월세 비중이 70%를 넘어섰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거의 월세화되고 있는 상황. 결혼하는 친구들이 아예 안 와요. 이 친구들이 선택을 한 게 아예 빌라를 안 보고 아파트로 다 옮겨갔어요. 전세 사기의 여파인 이른바 빌라 공포증은 나비 효과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시장의 임대차 기피, 특히 전세 기피, 아파트 시장의 전세 선호, 이로 인한 전세가 강세, 아파트 시장 전세가 강세로 인한 매매가 강세, 그리고 이런 소형 아파트의 거래 증가, 순차적으로 강력하게 펼쳐졌던 게 24년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을까? 먼저 LH가 경매에 참여하여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 차익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탁 사기주택, 불법 건축물도 지원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전세 보증금 7억 원까지 피해자 인정 범위도 넓혔습니다. 기존의 특별법보다는 한 발 나아갔지만 여전히 한계도 존재합니다. 경매 차익이 발생하는 피해자와 발생하지 않는 피해자 간의 구제 방법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보증금을 대부분 경매 차익으로 받아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1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는 것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 형평성에 이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수만 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에게 이제 적절한 주거를 매칭해주고 또 LH가 건건히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많은 이슈가 생길 거고 적용하다 보면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또 의사결정해야 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6월 90억 원대 전세 사기가 발생한 신촌 지역. 네네, 맞아요. 깡통 전세가 아닌지 분명히 하기 위해 지은 씨는 계약 준비를 정말 꼼꼼하게 했다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 깨끗한 거 확인하고 공시 시가도 확인했고 당시 등기부 등본도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입신고. 하지만 다가구 주택의 맹점은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로 취급되는 다가구 주택. 같은 건물, 다른 호수에 이미 대출이 있어도 임차인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전 다가구 전세 계약은 절대 맺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알아봐도 그 허점 때문에 결국은 구라치면 끝나는 거니까. 세입자들이 전 재산 어쨌든 지키기 위해서 뭐 서류 같은 걸 직접 떼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돼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지금 바뀐 방식으로는 저와 같은 문제가 또 생길 거예요. 또 양상이 되고. 절대 막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과 동시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막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가 하나의 주택으로 그 인식이 돼요, 법적으로. 이거하고 다세대 주택은 다른 겁니다. 다세대 주택은 101호도 개별 주택이고 102호도 개별 주택이에요. 다세대하고 다가구 차이점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봤더니 깨끗해요. 그럼 믿는 거죠. 더군다나 그 국가에서 그 자격증을 받은 중개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쪽 기망당하는 법적 호수란 부분 지금 그 보완이 됐냐고요? 아무것도 보완이 안 된 상태예요. 이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국가 책임이에요. 전문가들은 국가에게 질문할 때가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남 씨는 2,700여 채를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일명 건축안과 빌라의 신들은 어떻게 자기 자본도 없이 수백 채, 수천 채의 집을 사들일 수 있었을까? 정부가 가구당 전세 자금을 8천만 원까지 늘리고 금리도 4%로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과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도 확대될 예정인데. 2010년대부터 역대 정부는 전세 대출 한도를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2017년에는 전세가율이 100%에 달했습니다. 내 돈 한 푼 없이도 전세를 끼면 집을 살 수 있는 무자본 갭 투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보증 한도를 그렇게 높이면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높여놓으면 결국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거 믿고 대출이 커지는 거예요. 정부가 대출 보증 정책, 전세 대출 확대 정책을 그 당시에 쓰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려 사항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밀어붙인 그 후과가 지금 2023년, 2024년 이후에 이렇게 대규모로 나온 이런 그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사태에 배경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른바 깡통 전세의 위험 규모는 또다시 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막연히 서민 주거라고만 여겨온 전셋집들. 그러나 어느새 이곳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임대인들까지 들어온 위험한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2019년, 20년, 21년의 그 창업 데이터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폭발적인 창업이 있었고 그 당시 갭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전세는 서민 주거가 아니라 다른 아파트 갭 투자하는 재원으로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 성격에 대한 재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기존 정부에서 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감사원에서 발표된 보고서. 허그, 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요청을 국토교통부가 16차례나 묵살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세 보증이 전세 사기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국토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검토하고 보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적된 것입니다. 우리는 국토부에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전세 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고 전세 보증 가입 요건도 기존보다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우리는 무자본 갭 투기를 통해 수백 채, 수천 채의 집을 소유해도 그것 자체론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무자본 갭 투기를 토대로 전세 시장이 운영되는 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는 젊은이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이란 어두운 전망 또한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갭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규제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그걸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줘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만난 전문가들은 역설했습니다. 빚을 이용한 위험한 투자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그래서 전세가 투기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또한 국가의 역할이다. 서민을 위해 시작된 전세 대출. 하지만 깡통 전세를 양산하는 수준까지 전세 대출을 늘림으로써 결국 전셋집이 절실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아이러니를 정확히 바라보고 제도를 보완할 때가 이제는 됐습니다. 현재 전세 시장은 정말 서민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가? 누구를 위한 전세 대출이며 누구를 위한 전세 제도인가? 이른바 빌라왕들을 위한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그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2만 명은 넘는 피해자들의 채 아물지도 않은 머리와 심장의 상처에 대못을 박아 넣는 것입니까?